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 밤하늘의 높이 솟은 건물의 불빛이 도시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 김지호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내일의 수술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평온한 저녁을 깨뜨렸다. 김 선생님, 급히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6주 임산부가 심한 복통으로 내원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호는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창백한 얼굴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임산부였다. 박수진, 32세. 그녀의 차트를 확인한 지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태아의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즉시 응급 제왕절개를 준비해주세요. 수술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호는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수술을 진행했다. 마침내 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수술실에는 잠시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기의 복부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호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뭔가 이상했다. 신생아 남자아이의 배는 마치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의 복부에는 분명 이물질이 있었다. 즉시 소아외과에 연락해주세요. 이건 제 전문 분야를 넘어섭니다. 소아외과 전문의 이민우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다. 아기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두 번째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렇게 태어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아기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이민우가 아기의 복부를 열었을 때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아기의 복부 안에는 작은 덩어리가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또 다른 형태의 생명체였다. 미발달된 쌍둥이였다. 태아증, 피터스인 피토, 의학적으로는 매우 희귀한 현상이었다. 이민우는 침착하게 수술을 마쳤고 다행히 아기는 안정적인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병원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누구도 이 특별한 아기, 그리고 그 가족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태아증이라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남편 이준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은 채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이민우 의사는 부부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네,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수정란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싸게 되는 경우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200건 미만의 사례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병실로 돌아온 부부는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기적이라는 뜻의 기훈으로 정했다. 준호야, 우리 기훈이가 이렇게 태어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아이는 우리 기훈이를 지키는 천사가 될 거야. 수진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기쁨,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기훈이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병원 내부에서, 그 다음에는 의학계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까지. 기적의 아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전국에 방송되었고 사람들은 이 희귀한 의학적 사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잔인한 소문과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 듣기로는 그런 아이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아니,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은 준호와 수진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편
기훈이의 사례에 관심을 보인 것은 대중뿐만이 아니었다. 국내의 의료 연구팀들이 접촉해왔고 심지어 몇몇 의문스러운 단체들도 그들에게 접근하려 시도했다. 저희는 당신의 아이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준호는 이런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 우리 아이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기훈이가 퇴원한 후에도 그들 가족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언론의 관심,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계속되는 의료검진,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었다. 특히 수진에게는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다. 내 탓인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기훈이가 이렇게 된 걸까? 준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그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시간이 흘러 기훈이는 6개월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옹알이를 하며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은 그저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정기검진 결과 의사들은 기훈이의 체내에 아직도 미세한 이상 조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조직이 약간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큰 걱정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기로 했고 같은 경험을 한다른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인터넷 검색 끝에 그들은 특별한 아이들의 부모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희귀 질환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준호와 수진은 중국에 사는 한 가족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딸 역시 태아증으로 태어났지만 현재 8살이 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딸은 학교에서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랍니다. 여러분의 아들도 분명 잘 자랄 거예요. 이 메시지는 준호와 수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기훈이가 1살이 되던 날 그들의 집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의 기자 박민석입니다. 기훈이의 근황에 대해 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요.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더 이상 언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기훈이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부분의 태아증 생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잔존 조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날 밤 준호와 수진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기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기사거리를 만들기 위한 과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기훈이의 주치의인 이민우를 찾아갔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같지는 않아요. 기훈이의 경우 잔존 조직이 매우 미미하고 활성화된 징후가 없어 현재로서는 큰 우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우는 부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있는 듯했다. 하지만 수진이 물었다. 이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최근 기훈이의 혈액 검사에서 약간 특이한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기훈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추가 검사 결과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던 잔존 조직에서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었다. 의사들은 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기훈이를 입원시켰다. 병원에 다시 오게 된 것은 수진에게 악몽 같은 경험이었다. 첫 출산 때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기훈이를 위해서. 입원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훈이의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더니 그의 복부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고 이민우가 달려왔다. 이건 전에 본 적이 없는 현상입니다. 의사들은 즉시 여러 검사를 시작했지만 그 빛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이론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빛이 사라진 후 기훈이의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점이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잔존 조직의 활동도 더 이상 감지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체내에서 스스로를 치유한 것 같습니다. 이민우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의학계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전 세계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기훈이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고 논문과 연구 제안이 쏟아졌다. 그러나 준호와 수진에게는 그저 아들이 건강하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의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기훈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더 이상의 이상 징후는 없었다. 퇴원 후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시골로 이사가기로 결정했다. 자연 속에서 멀리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자 준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우리 기훈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강원도의 작은 마을,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있는 이곳은 그들에게 이상적인 보금자리였다. 이웃들은 그들의 사연을 모르는 채 새로 이사온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기훈이는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3살이 된 그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성장했다. 특히 그는 자연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식물을 만지면 꽃이 더 활짝 피어났고 다친 작은 동물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곤 했다. 저것 좀 봐. 기훈이가 어제 만졌던 시든 꽃이 다시 피었어. 수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들이 특별한 아이인 건 확실한가 봐. 그들은 이런 작은 기적들을 특별하게 여기면서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기훈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마을 축제날 기훈이는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목격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아이,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 아프면 그 집에 가보라던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아이라고 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리고 점차 치유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준호와 수진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기훈이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기훈이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의 선택으로 사용되어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커졌고 기훈이는 그 무게를 어린 나이에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밤에 악몽을 꾸며 깨어났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엄마, 내가 이상한 아이야. 어느 날 밤 기훈이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아니야, 기훈아. 너는 특별한 아이지만 그건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따뜻함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녀의 말은 기훈이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었다. 기훈이가 5살이 되던 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독감이 유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받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급증했다.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러 가구에서 병자가 나왔고 특히 마을 보건소는 환자들로 넘쳐났다. 이 상황에서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준호와 수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기훈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훈이에게 물었다. 기훈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니? 기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부모는 아들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들은 기훈이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되 그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만 만나기로 제안했고 기훈이가 피곤해하면 즉시 중단했다. 또한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전시품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돕는 것이며 그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훈이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기훈이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했고 종종 극도의 피로를 느꼈다. 때로는 그도 아파서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걱정이 커졌다. 그들은 기훈이가 자신을 희생해가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독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보건소의 의사 한유진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기훈이의 능력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훈이가 가진 것이 실제로 치유 능력이라면 그것을 연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준호와 수지는 망설였다. 그들은 과거에도 연구를 빌미로 한 접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기훈이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의 진심 어린 접근 방식과 마을 전체가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은 조심스럽게 협력하기로 했다. 단, 기훈이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는 여기 마을에서만 이루어져야 해요. 한유진은 동의했고 그들은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는 기훈이가 사람들을 치유할 때 발생하는 생체 신호와 에너지 변화를 측정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는 잔존 조직이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만질 때 그 조직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방출되어 치유 과정을 촉진시키는 거죠. 이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기훈이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또한 그 능력이 그의 체내에 남아있는 쌍둥이 조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유진은 더 나아가 이 에너지를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기훈이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한유진은 거의 매일 그들의 집을 방문했고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녀는 기훈이와도 친해졌고 그에게 의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왜 사람들은 아픈 거예요? 어느 날 기훈이가 물었다. 한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우리 몸이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방법이야. 아픔은 때로는 필요한 신호란다. 기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사람들의 아픔을 가져가는 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 질문은 한유진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깊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그건 복잡한 문제야, 기훈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너무 많이 다치면 안 되겠지. 균형이 중요한 거야.
기훈이는 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독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보건소는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의 손자가 고열로 쓰러졌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절망에 빠진 이장은 마지막 희망으로 기훈이를 찾아왔다. 제발, 우리 손자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요. 준호와 수지는 고민했다. 기훈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도운 후 지쳐 있었고 그들은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들이 고민하는 동안 기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 저 도와주고 싶어요.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훈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그의 안전을 위해 한유진을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그들이 이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방 안에는 아이의 부모와 의료진이 침통한 표정으로 지키고 있었다. 기훈이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작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순간 방 안이 푸른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빛은 약 1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자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주변을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장은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한 충격에 말을 잃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기훈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아졌다. 기훈아, 수진이 놀라서 아들을 안았다. 한유진이 즉시 기훈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에너지가 거의 소진된 것 같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기훈이는 병원에서 이틀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극도의 에너지 소진이라고 진단했지만 사실 그들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준호와 수지는 아들의 침대 옆에서 밤낮으로 지켰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훈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유진도 매일 병원을 찾아 기훈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훈이의 회복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던 잔존 조직이 또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기훈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건 마치 그의 체내에 있는 다른 존재가 그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한유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세 번째 날 아침, 기훈이는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첫 마디는 놀랍게도 제가 도와준 아이는 괜찮아요. 였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응, 기훈아. 그 아이는 내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됐어. 기훈이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 안에 있는 누군가. 준호와 수지는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훈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목소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그리고 저에게 더 강해질 거라고 했어요. 한유진은 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는 조직이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의식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기훈아,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니?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기훈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력에 경이로움을 표했고 일주일 후에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경험은
준호와 수진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들은 기훈이의 능력이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그의 능력 사용을 관리하기로 했다. 기훈이가 퇴원한 후 마을에는 놀라운 소식이 퍼졌다. 독감으로 고통받던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기훈이가 마지막으로 치유했던 이장의 손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먼저 회복되었고, 그 후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차례로 나아지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이 현상을 연쇄치유라고 명명했다. 그녀의 가설에 따르면 기훈이의 치유 에너지가 첫 번째 환자에게 전달된 후 그 환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화된 형태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기훈이의 능력이 일종의 선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기훈이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아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하지만 준호와 수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기훈이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특별 취급받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전에 먼저 평범한 아이로서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교육과 성장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기훈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기훈이는 처음으로 또래 집단과 어울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저 새로운 친구로 대했다. 이것은 기훈이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특별한 아이가 아닌 그저 평범한 아이로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 느낌이 좋았다. 시간은 흘러 기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특히 과학과 미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창의적인 생각과 세심한 관찰력은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특별한 능력은 비밀로 유지되었다. 기훈이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평소에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한 친구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피를 흘리는 친구를 본 기훈이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의 무릎을 만졌다. 순간 그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친구의 상처는 눈앞에서 아물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아이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기훈이가 마법을 부렸어. 아니야, 그건 초능력이야. 내가 봤어. 진짜로 상처가 사라졌다고. 이 소문은 곧 선생님들에게도 전해졌고,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걱정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항의했고, 다른 이들은 오히려 기훈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의 능력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준호와 수진은 학교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 그들은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네, 우리 아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대우받길 원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로서는 모든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훈이의 능력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기훈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기훈이의 능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그것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훈이의 능력은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설명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기훈이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들은 기훈이의 능력을 신기해하면서도 그를 슈퍼히어로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기훈이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했다.
제 능력은 좋은 일에만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저도 아파요. 이런 솔직한 대화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고, 그들은 기훈이의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그를 평범한 친구로 대하는 법을 배웠다. 기훈이가 10살이 되던 해, 한유진은 마침내 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기훈이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특별한 단백질과 에너지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다. 이 치료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몇몇 질병에 대해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유진의 논문은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논문에는 기훈이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유진은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단지 희귀한 의학적 사례로만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연구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기훈이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기억하는 일부 언론인들은 연관성을 찾아내려고 시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준호와 수지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의 능력이 의학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 기훈이 자신도 이 결정에 참여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범한 아이로 살고 싶어요. 결국 그들은 절충안을 찾았다. 한유진의 도움으로 그들은 기훈이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그의 특별한 능력과 그것이 의학 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는 기적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고 기훈이는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저도 제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몰랐어요. 때로는 무서웠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능력이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니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기훈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의학 연구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높아졌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기훈이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그의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강해졌지만 동시에 그는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기훈이는 평범한 10대로서의 삶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과학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의학과 생물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워나갔다.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 능력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요. 기훈이의 꿈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는 한유진의 지도 아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체 연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체내에 남아있는 쌍둥이 조직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기훈이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과 닮은 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와 마주했다. 내가 기훈이구나, 그 존재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안에 있는 쌍둥이인가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 나는 내 일부이자 동시에 별개의 존재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가 되었어. 왜 당신은 내 안에 있게 된 거죠? 그건 우연이자 필연이야. 우리는 함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느끼는 그 치유의 힘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기훈아.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한. 기훈이는 이 꿈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체내에 있는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는 이 경험을 부모님과 한유진에게 이야기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유진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기훈이의 체내에 있는 조직이 어떤 형태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기훈이의 경우는 모든 것이 특별하니까요. 이 발견은 기훈이와 그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체내에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기훈이는 이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의식적으로 그 존재와 소통하며 치유의 힘을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기훈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치료법의 내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각국 정부는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유진은 이 상황에서 기훈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훈아, 내 능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치료법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기훈이는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담과 위험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그의 체내에 있는 존재가 나타났다. 너는 결정해야 해, 기훈아. 우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지만 제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힘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기훈이는 꿈에서 깨어난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 그는 한유진과 함께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체내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에너지와 그것이 바이러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과정에서 그들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기훈이의 치유 능력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자연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한유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기훈이의 능력은 면역 체계의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복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연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몇 주 후 한유진은 기훈이의 세포에서 추출한 특수 단백질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 치료법을 개발했다. 이 치료법은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실험실 테스트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보건당국은 이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고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치료법의 생산량이 제한적이었고 기훈이의 세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존재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기훈이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체내에 있는 존재와 깊이 교감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어느 밤 기훈이는 명상을 통해 그 존재와 소통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존재의 답변은 놀라웠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치유 그 자체가 아니라 치유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의 체내에서도 같은 능력을 깨울 수 있어. 이 통찰을 바탕으로 기훈이와 한유진은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치유 에너지를 촉매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체내에서도 유사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 방법은 획기적이었다. 소량의 기훈이의 세포만으로도 대량의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치료제가 단순히 현재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일 뿐만 아니라 인체의 자연 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건 단순한 약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한유진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치료제는 미라클 K라는 이름으로 긴급 승인되었고
생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장 심각한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었지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미라클 K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재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치료법을 21세기 의학의 기적이라고 칭하며 전 세계적인 배포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한국은 갑자기 의학 혁신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되었고, 특히 한유진의 연구팀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미라클 K의 성공으로 인해 기윤이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 언론은 이 혁신적인 치료법의 배후에 있는 특별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준호와 수지는 아들의 신원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조금씩 기윤이의 이야기가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러던 중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이 미라클 K의 특허와 생산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한유진의 연구팀과 기윤이 가족에게 접근했다. 우리는 이 치료법을 전 세계에 더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이 제안은 기윤이 가족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한편으로는 미라클 K가 상업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치료법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기윤이는 이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감도 더욱 강해졌다. 저는 이 치료법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길 원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미라클 K의 특허는 비영리 국제기구에 기부되었고 이 기구는 치료법을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기윤이 가족의 선택을 칭송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것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윤이와 그의 가족은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그들은 치유의 능력이 이윤 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기윤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의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더 많은 치유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다. 대학에서의 생활은 기윤이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에 살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과 경험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가 미라클 K의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대신 그들은 기윤이의 진정한 인격과 능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대에서 기윤이는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그는 특히 면역학과 유전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의 독특한 관점은 종종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윤 학생은 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질병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보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방법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한 교수가 말했다. 대학 2학년 때 기윤이는 의과대학 내에 작은 연구그룹을 결성했다. 이 그룹은 미라클 K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른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연구였다. 기윤이는 자신의 치유 능력이 면역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의 새로운 치료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는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유망했다. 기윤이와 그의 팀은 소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고 이것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한편 기윤이의 체내에 있는 존재와의 연결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제 거의 매일 밤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다. 우리의 연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어 그 존재가 말했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더욱 놀라울 거야. 기훈이는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의 능력은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기훈이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갔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구급대가 오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다. 기훈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고 특히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결단을 내렸다. 기훈이는 쓰러진 학생의 가슴에 손을 얹었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치유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켰다. 순간 그의 손에서 푸른 빛이 흘러나왔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빛은 약 30초 동안 지속되었고 그 후 쓰러진 학생이 천천히 눈을 떴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 학생이 혼란스럽게 물었다. 기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학생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 셈이었다. 예상대로 이 사건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미라클 K의 소년, 캠퍼스에서 극적인 구조, 기적의 치유사, 그의 놀라운 능력을 공개하다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기훈이와 그의 가족은 다시 한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기훈이는 이제 성인이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신문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특별한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저는 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제게 주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 능력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기훈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신비로운 기적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함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한 젊은이로 받아들여졌다. 대학을 졸업한 후 기훈이는 한유진과 함께 통합치유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기훈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동시에 다른 희귀의학 사례들을 연구하는 곳이었다.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합류했다. 그들은 미라클 K의 성공을 바탕으로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훈이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 그들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불렀다. 와의 관계였다. 연구 결과 이 공생체는 단순한 미발달 쌍둥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훈이의 신체와 완전히 통합되어 일종의 공동의식을 형성한 특별한 존재임이 밝혀졌다. 더 놀라운 것은 기훈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 에너지를 전달할 때 그 에너지가 수혜자의 체내에서도 유사한 공생관계를 일시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치유 능력의 핵심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기훈이의 공생체는 일종의 천연 나노봇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고 세포 수준에서 필요한 조정을 수행합니다. 한유진이 학술 컨퍼런스에서 설명했다. 이 발견은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생체 공생의 원리를 응용한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매우 유망했다. 기훈이는 3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치유자로서의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과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와 의학적 발견을 공유했다.
그의 강연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의학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과 연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공생체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더 큰 전체의 일부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질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윤이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든 성공과 칭송 속에서도 기윤이는 여전히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종종 자신이 태어났던 병원을 방문하여 특별한 케이스로 태어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했다. 저도 여러분처럼 시작했습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여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윤이가 40세가 되던 해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연구팀이 개발한 치료법 중 하나가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 이 치료법은 기윤이의 공생체의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전에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여러 퇴행성 뇌질환에 혁명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수상 소식이 발표되던 날, 기윤이는 부모님과 한유진과 함께 스톡홀름의 호텔방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했고 이제 그 결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은 김기윤 박사와 그의 연구팀에게 수여됩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생체공생치료법은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기윤이는 감격에 찬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기윤이가 물었다. 준호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희망이었단다.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지.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덧붙였다. 내 안에 있는 그 특별한 존재. 그것이 내게 준 선물은 단순한 치유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었어. 그리고 그 눈으로 내가 만든 변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구나. 한유진도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병원에서 내 복부에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니. 인생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 기윤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가 해냈어. 아니,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저 내 여정의 일부였을 뿐이야. 그 존재가 대답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건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가능할 거야.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기윤이는 자신의 특별한 탄생과 그것이 가져온 모든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안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고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때로는 그 안에 가장 큰 선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연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기윤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노벨상 수상 이후 기윤이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글로벌 치유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의 연구 성과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치유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특권 측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니셔티브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지지를 받았고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전 세계 곳곳에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최신 치료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했다. 기훈이는 6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고, 때로는 어디까지가 기훈이고 어디부터가 공생체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공생관계가 되었어. 공생체가 말했다.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각자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루어냈어. 기훈이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와 공생체의 관계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고 이것은 그의 연구와 철학의 핵심이 되었다. 어느 날 기훈이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명상을 하던 중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한계는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 있어. 기훈이가 한유진에게 말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면 그들도 나처럼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기훈이는 마인드바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 이 연구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이 접근법은 전통적인 의학계에서 일부 저항에 부딪혔지만 점차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다. 특히 만성 질환자들과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기훈이의 70번째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도 존경받게 되었다. 김기훈 박사는 우리에게 단순히 새로운 치료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말했다. 기훈이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다른 이들을 치유해왔지만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그도 자연의 순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준비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공생체였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왔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야 해. 기훈이가 공생체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 걱정하지 마. 공생체가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함께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기훈이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보냈다. 그는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저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그 작은 존재는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저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내면의 선물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기훈이는 80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애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훈이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었다. 그의 사망 직후 그가 생전에 치료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특별한 능력을 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도 제한적이지만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기훈 효과라고 명명했다.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기훈이의 공생체가 그의 죽음 직전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기훈 박사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선물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한유진이 감동적인 추모사에서 말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의 치유의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기훈이의 사후, 기훈 효과로 능력을 얻은 사람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그의 사명을 이어갔다.
그들은 기윤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며 그의 철학과 치유 방법을 계속해서 전파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기윤이가 어린 시절 구했던 이장의 손자였다. 이제 중년이 된 그는 기윤이의 연구소를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의 치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저는 어릴 때 김기윤 박사에게 생명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지식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기윤이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는 단순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그의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치유의 날이라는 행사가 열렸고 사람들은 이날 서로를 돕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작은 행사는 점차 성장하여 국제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기윤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정신은 인류의 집단 의식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의 연구는 의학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그의 철학은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김기윤의 가장 큰 유산은 치유 능력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기윤이 탄생 200주년 기념식에서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에서 기윤이와 그의 공생체는 여전히 함께하며 인류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하며 우리 안에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신생아의 배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존재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인류 전체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의사들의 경악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 공포는 사랑으로 그리고 불확실함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모했다. 기윤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때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것들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배 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기윤이의 유명한 말이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일 수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재능일 수도, 혹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여정은 그것을 찾아내고 받아들이고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윤이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았고 그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신생아의 배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존재는 결국 인류 전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된 것이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낙엽을 이리저리 몰아쳤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묘지는 인적이 드물어 더욱 쓸쓸했다. 그곳에서 작은 소녀 하나가 2개의 비석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미소였다. 10살배기 미소는 까맣게 때가 탄 옷을 입고 있었고 앙상한 팔다리는 계속되는 굶주림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 아빠, 오늘도 많이 못 벌었어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인색해졌어요. 미소는 흐느끼며 묘비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반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남긴 것은 빚뿐이었고 친척들은 미소를 외면했다. 결국 미소는 집을 잃고 거리에서 지내며 그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할게요. 몸이 좀 피곤해서 잠시만 눈 좀 붙일게요. 미소는 묘비에 기대어 앉았다. 가을의 찬 기운이 그녀의 작은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고 그녀는 의식을 잃어갔다. 한편 최성구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밭을 살피는 것이 일과였다. 그는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홀로 농사를 짓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드러웠다. 성구 할아버지는 20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혼자 살아왔다. 그의 유일한 아들은 대도시로 떠나 연락이 뜸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깊은 교류 없이 지내왔다. 그날도 성구 할아버지는 묘지 옆을 지나가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묘비에 기대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작은 소녀를 발견했다. 이런 아이가. 성구 할아버지는 급히 미소에게 다가갔다. 미소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규칙한 호흡은 그녀의 상태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미소를 안아들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따뜻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만 버텨라, 아가야.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향했다. 그의 집은 멀지 않았지만 그 길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성구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했다. 그는 미소를 안방에 눕히고 담요로 감싸준 뒤 급히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약초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그 지식이 지금 요긴하게 쓰였다. 이 아이, 누구의 자식일까?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소의 옷은 낡았지만 한때는 좋은 옷이었을 것이라 짐작됐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3명의 가족이 담겨 있었다. 밤새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 곁을 지켰다. 그는 차가운 손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약초차를 조금씩 먹였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소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미소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다. 어디? 여기가 어디죠? 미소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다. 내 집이란다. 어제 묘지에서 내가 쓰러진 걸 봤어. 성구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미소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상황을 기억해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저는 곧 떠날게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성구 할아버지가 그녀를 부드럽게 말렸다. 서두를 것 없다.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됐는지 알고 싶구나. 미소는 잠시 망설였지만 성구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친척들의 외면, 그리고 거리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구 할아버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성구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지내도 된다. 미소는 놀라움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짐만 될 텐데. 짐이라니, 이 집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누군가의 발소리가 그리웠단다. 성구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그 제안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따뜻함을 보여준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미소는 성구 할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갔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마련해 주었다. 새 옷, 학용품,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서류 절차를 밟았다. 미소는 처음에는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구 할아버지의 격려로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잘한대요. 어느 날 미소는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랬구나. 역시 우리 미소는 똑똑하구나. 성구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소는 점점 밝아졌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해갔다.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특히 글쓰기에 재능을 보였다. 그녀가 쓴 글은 항상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고 종종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성구 할아버지도 미소가 집에 오면서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매일 미소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미소를 위해 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고 농사일도 더 열심히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성구 할아버지가 낯선 소녀를 데려온 것에 의아해했다. 일부는 그의 선행을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 아이가 성구 씨 집에서 뭘 하는 거야? 혹시 일손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냐?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물었다. 아니, 그냥 불쌍해서 데려온 거래. 하지만 그 나이에 낯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다른 주민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문은 미소의 귀에도 들렸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미소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무슨 일 있니, 미소야? 성구 할아버지가 물었다.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저를 데려온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제가 할아버지께 폐를 끼치는 걸까요? 성구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소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런저런 말을 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란다. 난 내가 이 집에 온 이후로 정말 행복했어. 내가 내 손녀처럼 느껴진단다.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제 두 번째 아버지 같아요. 그 말에 성구 할아버지도 감동했다. 그는 미소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란다, 미소야. 성구 할아버지와 미소는 점점 더 가족처럼 지냈다. 그들은 함께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에게 농사 짓는 법, 약초를 다루는 법 등 자신의 지식을 전수했고, 미소는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것들을 할아버지에게 알려주었다. 할아버지, 이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있으면 저랑 항상 연락할 수 있어요. 미소는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곤 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쉽게 배우지 못했지만 미소의 인내로 조금씩 현대 기술에 적응해갔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미소야. 그렇게 2년이 흘렀다. 미소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마을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모범 학생이 되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성장을 지켜보며 더없이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도시에서 온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는 성구 할아버지를 향해 인사했다. 그는 성구 할아버지의 아들 성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다. 성민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성구 할아버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아들을 맞이했다. 성민은 집안을 둘러보다 미소를 발견했다. 이 아이는 누구죠?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를 소개했다. 이 아이는 미소라고 해. 2년 전부터 나와 함께 살고 있어. 성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시다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언제 내 말을 들었니?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잖아. 성구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성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사실 아버지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최근 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아버지의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 땅을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성구 할아버지는 아들의 진짜 의도를 간파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거였구나. 미소는 이 상황이 불편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들렸다. 아버지, 제 사업이 위기에 처했어요. 도와주셔야 해요. 성민이 간절히 말했다. 내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 땅을 팔 수는 없다. 이 땅은 내가 평생 일구어온 것이고 미소와 함께 가꾸고 있는 것이야. 성구 할아버지는 단호했다. 그 아이 때문인가요? 아버지, 그 아이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남의 아이잖아요. 성민의 말에 성구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소는 내게 가족이다.
내가 20년 동안 보여주지 않은 관심과 사랑을 그 아이는 2년 만에 보여줬어. 성민은 화가 났다. 그럼 저보다 그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땅은 팔 수 없다. 성민은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떠났다. 그는 떠나기 전 미소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 일이 있은 후 미소는 불안해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서 할아버지와 아드님 사이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성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성민이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란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성민이 마을 사람들에게 미소에 대한 의혹을 퍼뜨린 것이다. 그는 미소가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문은 미소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몇몇 아이들이 미소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재산을 노리는 고아라는 모욕적인 말을 던지기도 했다. 미소는 이 상황에 매우 상처받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성구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저를 나쁜 아이라고 해요. 제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린다고. 성구 할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는 곧바로 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과 대화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소는 내가 직접 데려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이해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의심을 품었다. 특히 성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미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 상황에서 미소는 큰 결심을 했다. 그녀는 성구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 폐만 끼치고 있어요. 성구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슨 소리니, 미소야? 내가 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할아버지와 아드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마을 사람들도 저를 안 좋게 봐요. 제가 여기 있는 한 할아버지는 계속 힘들 거예요. 미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어깨를 꼭 잡았다. 미소야, 난 내가 내 삶에 들어온 이후로 정말 행복했어. 내가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슬프게 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 미소가 말하려 했지만 성구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그 어려움을 피해 도망치는 것보다 함께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니. 미소는 할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성구 할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성민을 다시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미소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다. 결국 성구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는 미소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미소야, 이리 와봐. 어느 날 성구 할아버지가 미소를 불렀다. 네, 할아버지. 미소가 다가왔다. 난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단다. 내가 법적으로도 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입양 절차를 밟으려고 해.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다. 미소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입양이요? 그래, 내가 동의한다면 말이야. 난 내가 내 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성구 할아버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소는 감격해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다. 성민이 이 과정에서 방해를 하려 했고 행정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성구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갔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민의 사업 파트너가 그를 사기로 고소한 것이다. 성민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기업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성민은 다시 한번 성구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성민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아들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기로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미소에 대한 모든 비방을 멈추고 그 아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성민은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그는 처음으로 미소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요, 미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소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성민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용서하기로 했다. 괜찮아요. 모두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성구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성민은 위기를 벗어났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고 미소와도 조금씩 관계를 쌓아갔다. 성구 할아버지의 입양 절차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미소는 법적으로 최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도 최미소로 바뀌었다. 그날 성구 할아버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성민도 참석했고 마을의 가까운 이웃들도 초대되었다. 오늘 우리는 미소가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미소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 아저씨, 그리고 마을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미소를 향한 시선도 변화했다.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미소는 학교에서도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는 미소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사주었고 가끔은 도시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미소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미소가 말했다. 작가? 성구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곧 미소의 꿈을 응원했다. 넌 글을 정말 잘 쓰니까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미소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표현했다. 어느 날 그녀의 국어 선생님이 그녀의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미소야, 내 글은 정말 특별해.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어. 선생님의 말에 미소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선생님의 권유로 미소는 청소년 문학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단편 소설을 써서 제출했다. 그 소설은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살던 소녀가 한 노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미소의 소설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글이 진정성 있고 감동적이라고 평가했다. 미소는 시상식에서 성구 할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 상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미소의 수상 소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시간이 흘러 미소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그런 미소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성민도 점차 변화했다. 그는 아버지와 미소를 더 자주 방문했고 미소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지혜를 구했고 정직한 방법으로 다시 시작했다. 미소야, 앞으로 내가 대학 가면 내가 학비를 책임질게. 어느 날 성민이 미소에게 말했다. 미소는 감동했다. 감사해요, 아저씨. 하지만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성구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미소는 오랜만에 부모님 앞에 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곁에는 좋은 할아버지와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작가가 될 거예요. 두 분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성구 할아버지는 옆에서 묵묵히 미소를 지켜보았다. 그는 미소의 부모님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두 분의 소중한 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소를 끝까지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세월이 흘러 미소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글쓰기를 사랑했고 학교 문예부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글은 여러 청소년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 지역신문에서도 그녀의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성구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다. 미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자신이 쓴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할아버지와 나누었다. 할아버지, 제가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미소가 말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분명 합격할 거야. 내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렴. 그러나 미소의 마음 한 구석에는 걱정이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것은 할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할아버지, 제가 서울에 가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제가 걱정돼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미소야. 난 괜찮아.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내 가장 큰 행복이란다. 그리고 성민이도 이제 자주 찾아오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미소는 할아버지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할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미소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마침내 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몇 주 후 합격 소식이 왔다. 할아버지,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미소는 기쁨에 넘쳐 소식을 전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크게 기뻐했다. 정말 축하한다. 미소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미소의 합격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미소의 성공을 함께 축하했고 그녀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 성민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 미소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울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성민이 말했다. 그러나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도 미소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할아버지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웠다.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미소는 할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사실 저 서울에 가기가 조금 무서워요. 할아버지랑 떨어지는 것도 걱정되고요.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손을 꼭 잡았다. 미소야, 인생은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단다. 넌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해.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렴. 하지만 기억해, 이곳은 언제나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란다. 미소는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미소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자신의 노력 덕분이야.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지. 성구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말했다. 미소는 서울로 떠나기 전 모든 준비를 마쳤다. 성구 할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작은 원룸을 마련해 주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다. 떠나는 날 성구 할아버지와 성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미소를 배웅했다. 미소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꼭 건강하게 계세요. 저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미소야.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렴. 난 항상 내 편이란다. 미소는 버스에 올라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미소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다. 미소는 문해창작 동아리에 가입하여 더 많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녀의 재능은 대학 내에서도 인정받았다. 미소는 약속대로 자주 고향을 방문했다.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성구 할아버지는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함께 바치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대학 2학년 때 미소는 자신의 첫 소설집을 출판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소설은 순수한 감성과 깊은 통찰력으로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그녀의 대표작 두 번째 봄은 가족의 의미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소설집 출간 기념회에서 미소는 특별히 성구 할아버지를 초대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아버지를 소개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이시자 제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이 책은 할아버지께 바치는 제 마음의 선물입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미소의 소설집은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고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다. 부모님을 잃고 거리에서 살았던 경험, 성구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삶의 교훈들을 이야기했다. 미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그녀는 롤모델이 되었다. 미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는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미소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작가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고향에 머물며 할아버지를 돌보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결정에 감동했다.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난 정말 행복하구나.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미소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소는 자신의 두 번째 소설집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고향에서 보냈다. 그녀는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미소의 수업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미소는 자신의 수업에 참여하는 한 소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소녀는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글쓰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작가가 되고 싶어요. 소녀가 수줍게 말했다. 미소는 그 소녀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나처럼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언젠가는 너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 미소는 그 소녀에게 특별한 멘토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녀에게 책을 선물하고 글쓰기 지도를 해주었다. 성구 할아버지도 이 과정에 함께했다. 그는 자신이 미소에게 했던 것처럼 그 소녀에게도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미소야, 내가 그 아이를 돕는 모습을 보니 내가 몇 년 전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다. 미소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는 그저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세월이 흘러 미소는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더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힘썼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성공을 지켜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그는 미소를 통해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어느 봄날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와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의사는 심근경색으로 상태가 위중하다고 말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손을 꼭 잡았다. 미소야,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단다. 넌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 미소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해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구원자예요. 제발 힘내세요. 우리 아직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미소야.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내가 있어 내 인생은 완벽했어. 며칠 후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와 성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성구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마을 사람들, 미소의 독자들, 그리고 그가 도움을 주었던 많은 이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미소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제 글을 통해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성구 할아버지가 떠난 후 미소는 할아버지의 농장을 지키기로 했다. 그녀는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갔고 할아버지의 농장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곳은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준 장소입니다. 이제 이 공간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소는 농장의 문을 열며 말했다. 미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경험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성구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갔다. 어느 가을날 미소는 부모님의 묘소와 할아버지의 묘소를 함께 찾았다. 그녀는 세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제가 받은 사랑 덕분에 저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미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미소는 세 분의 따뜻한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미소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한 농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었다. 미소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녀가 구원했던 아이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끝없는 선순환 속에서 성구 할아버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